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을 예고하며 지난 8월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준법투쟁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작업 규정과 휴식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집단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요. 철도 현장에서 준법투쟁은 차량 이동이라든지 교환, 분리 혹은 연결 작업을 할 때 뛰지 않고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작업 계획서 없이 작업하지 않고 또 초과 근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최근 들어서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월담의 노동이 수다 방송 녹음을 하러 서울에서 안산행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이 평소보다 10여 분 연착하면서 조금 늦게 녹음실에 도착하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아마 한두 번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런지 궁금해집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만 같아서 아마 불편하거나 또는 불쾌한 느낌을 가지셨을 수도 있으려나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이런 정서를 사용자인 철도공사 측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하철이 연착할 때마다 나오는 지하철 역사 안내 방송일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는 승강장 안에서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향해 지금도 이렇게 안내 방송을 되풀이하고 있죠. 역사안 전광판에도 같은 내용이 자막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철도 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열차가 지연 운행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그보다는 철도 노동자들이 싸움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다면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신란을 퍼붓는 사이 정작 철도 노동자들이 싸움에 나선 이유는 손쉽게 가려지고 그와 함께 사용자의 책임도 흔적 없이 지워지곤 합니다. 파업은 기득권자들에 의해 정해진 사회적 기준을 일하는 사람들, 바로 평범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작게는 내가 일하는 일터의 규칙을 바꾸기도 하고 크게는 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철도 노조가 바로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선다고 하죠. 철도 노동자들이 준법투쟁을 넘어 파업투쟁에 나서는 이유, 월담의 노동이 수다 20일의 방송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She live and she go then she lives for me. Says she lives for motivation. Who wants motivation? She comes round and she goes down on me. And I make you smile like a drug for you. Do ever what you wanna do, coming over you. Keep on smiling what we go through. One stop to the rhythm that defines you. And I speak to you like the chorus to the verse. Drop another line like a coda with the curse. Coming like a freak show takes the stage. We give them the game she plays. She say I want something else to get me through this semi-time kind of life. Baby, baby, I want something else. I'm not listening when you say goodbye.
guess I must confess those little red panties, they passed the test. Slugs up around the belly, face down on the mattress. I want something else to get me through this life, baby. I want something else. Not listening when you say 오늘 띄워드린 첫 곡은 서드 아이 블라인드 세미 참드 라이프였습니다. 앞서 철도노조가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의 소위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2013년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출범한 SR을 사실상 민영화해서 철도 경쟁 체제를 완성한다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철도공사, 다른 말로 코레일이라고도 표현하죠. 코레일과 수서행 SR은 국내 철도 노선을 양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열차 운영사들이죠. 코레일은 서울역을 기점으로 하는 일반 고속 열차 운영을 맡고 있고요. SR은 수서역을 기점으로 하는 고속열차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한국철도공사와 SR로 철도를 분할 운영함으로써 조직 인력 운영에서 효율화를 기하고 또 임금 억제, 차등 임금 도입 효과를 거둠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철도공사와 신설자회사 간 경쟁을 촉발한다는 명분 아래 기간산업이자 공공교통수단인 철도를 쪼개서 민영화 수순을 밟겠다는 거죠. 그러면 철도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과연 합당한 결정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코레일과 SR의 경쟁 구조는 이상해 보이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례로 임차 열차 문제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SR은 2014년 코레일에서 분리한 자회사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R은 설립 당시에도 자체 보유한 열차가 부족해서 코레일에서 열차를 빌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SR이 보유한 열차 32편성 중 22편성은 임차 열차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SRT 노선은 수요에 비해서 열차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좌석은 늘 매진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SR은 자체 고속열차 14편성을 발주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조차도 빨라야 2027년께나 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철도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SR은 철도공사에 남는 열차를 추가 임대해야만 노선 운영을 간신히 해나갈 수 있는 형편인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편성 열차가 부족해서 KTX 열차를 임대해야 할 만큼 준비도 덜 된 상태라면 어째서 정부는 SR 출범을 서둘러야만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KTX 열차를 SRT에 빌려주게 되면 KTX 운행도 그만큼 감축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운행 수익 감소라든지 이용객 불편도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이런 점만 보더라도 정부가 말하는 철도 경쟁 체제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훤히 드러납니다. 게다가 철도 산업은 거대 장치 산업으로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기해야 합니다. 당연히 건설, 유지, 안전, 가격, 서비스에 걸쳐서 국가적인 통제가 필수적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철도의 특성은 무시된 채 정부는 시장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경쟁체제 도입을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철도노조는 이번에 총파업을 결행하게 된 이유로 KTX와 수서고속철도, 즉 SRT로 쪼개진 철도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고 철도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9월 1일부터 목포, 여수, 포항과 서울, 수서를 오가는 SRT 노선 3개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부산과 수서를 오가는 SRT 열차 운행 횟수는 주중 왕복 5회 줄어든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는데요. 철도노조에 따르면 운행 횟수 감소로 줄어든 수서에서 부산까지 가는 좌석수는 하루 최대 4,920석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보유 열차가 적은 SRT만을 활용해 노선 확대를 추진하다 보니 노선 확대가 오히려 기존 노선의 운행 횟수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국토부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오가는 KTX를 왕복 3회 증편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철도노조는 해당 증편 열차들을 서울 부산이 아닌 수서 부산 노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수서 부산 노선에 우선 SRT 대신에 KTX를 투입하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수서 부산 구간 SRT 열차를 줄이는 대신 전라, 경전, 동해선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9월 부산행 철도 대란이 예견되자 철도노조가 이 같은 해답을 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 이미 존재하는 KTX 열차를 투입하지 않고 여유 차량도 부족한 SRT의 부산 노선을 줄이면서까지 자체 조정을 한 것은 철도 쪼개기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노조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로 양분된 분할 체제를 고착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SRT는 보유 열차가 32편성에 불과해서 증편 운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지만 KTX는 총 85편성의 열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서행 KTX는 정부가 자초한 열차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열차의 편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대의 열차를 묶어서 운용하는 단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타는 수도권 전동차는 10량이 한 편성이고 일반 KTX는 20량이 한 편성, 그리고 KTX 산천과 SRT는 10량 한 편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차의 편성이 각기 다른 이유는 각 노선마다 수송량의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애초에 열차 플랫폼의 길이가 10량 편성 열차보다 짧아서 그보다 작은 편성수를 운영하기도 한다네요. 아무튼 정부의 전폭적인 특혜 지원에 힘입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SR은 보란듯이 철도공사에 위탁한 업무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민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 발주된 신규 고속차량 14편성 112량의 차량 정비 업무,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고 7월엔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SR로 쪼개진 철도가 하나씩 민영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방만 경영이라는 정부의 낙인은 모든 업무를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가르는 외주화의 근거로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철도를 구성하는 모든 노동이 이제는 방만 경영의 산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함께 인력 구조 조정을 대놓고 요구한 것도 방만 경영 해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죠. 그런데 철도 산업은 무엇보다 공공성의 원리로 작동돼야 하는 필수 공공재이고 또한 전국을 하루 생활 권역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기반 시설이자 공공교통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설과 운영, 관제와 운행, 유지보수 업무 등이
모두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정부는 이렇게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이 중요한 철도 업무를 두고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게 조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사기업의 경영자 마인드로 공공교통 시스템을 해체해서 민간에 팔아넘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집약적인 철도산업의 특성은 지워지고 인건비 절감이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철도 사고 역시 철도 노동자들의 과로를 해결하고 시설 투자를 하는 대신에 철도 경영 부실의 근거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죠. 한편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수서행 KTX 도입과 함께 4조 2교대 근무 시행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코레일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합의로 4조 2교대제를 시범 운행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부가 정부의 허가와 사전 준비 없이 교대제를 개편했다면서 3조 2교대제 환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는 왜 4조 2교대제 정착을 요구하는 걸까요? 먼저 4조 2교대 근무 방식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조 2교대는 근무조를 4개로 나눠서 2개조는 주간과 야간 각각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 2개조는 휴무하는 근무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4조 2교대는 근무 순서가 주간, 야간, 비번, 휴일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다음 날까지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철도공사 노조는 2018년도에 4조 2교대 전환에 합의하고 2020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면 현행 근무 방식인 3조 2교대는 주간, 야간, 순번으로 일하는 교대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12시간씩 두 개의 교대조로 편성해서 주간, 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시스템인데요. 4조 2교대에 비해서 3조 2교대니까 전부 3개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조가 주간 근무를 하면 B조는 야간 근무, C조는 휴무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교대제 시스템 하에서는 연속 야간 근무를 하는 날에는 아침에 퇴근하고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당연히 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 체계를 변경하면 당연히 비번이나 휴무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강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4조 2교대를 온전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온전한 4조 2교대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겠죠. 한 개 조가 늘어난 만큼 인력을 채워야 하는 건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실제로 철도공사에서 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4조 2교대 전환에 필요한 추가 인원은 1870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추가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조차도 거부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SRT 노선 확대를 통해 고속철도 쪼개기 및 분할을 밀어붙이는 한편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 강도 완화 요구조차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도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정원 감축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철도 민영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는 요금 급등 등 철도 공공성 파괴와 철도 안전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도 자명합니다. 이미 SR을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한 뒤 8년간 투입된 중복 비용만 3,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 특혜 지원액도 3,600억 원에 가깝다고 하죠. 이건 이제 혈세 낭비도 문제겠지만 차량 운행, 역사 운영, 시설 관리, 차량 정비 등 이런 업무들이 다 쪼개져서 제각기 다른 기업들이 운영하게 된다면 의사소통의 단절과 책임 떠넘기기로 철도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은
영국 철도의 민영화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모두의 안전한 공공철도를 되찾기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발을 지키는 철도 노조의 파업 투쟁에 정부의 혹독한 탄압이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정부의 민영화 정책 중단과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면서 하반기 공동파업에 일제히 나선다고 하는데요. 철도,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의료, 돌봄을 비롯한 필수 공공 서비스를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두의 공공성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번 공동파업에 단어문 FM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인과 게리가 함께 부릅니다. 사람 냄새. Yeah, 정인, 게리, 사람 냄새. Yeah. 이마가 훤히 보이게 뒤로묶은 머리카락,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매끈한 다리를 감싼 바지 끝단 아래로 가벼운 운동화, 모든 게 심플하지만 아름다움이 풍겨와 또 어딜 가든 예의 바른 행동과 미소와 말투, 내 거친 생각마저 상냥하게 만들어놓은 마치 내 심장 위에 타투, 숨통이 막히도록 차있어 내 가슴 가득. 우리 함께 밤을 보낸 다음 이불 끝자락에 남은 너의 향기에 난 취해 잠을 자. 새하얀 너의 살을 부드러운 뺨을 마음껏 품은 다음 밤새도록 괴롭히고파. 돈보단 자기 삶을 즐기며 살 줄 아는 평범치 않은 아름다운 매력의 소유자. 사람 냄새가 나 이 복잡한 세상, 너 마치 때타지 않은 자연산.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진흙탕을 달리는 마차처럼 막 살아. 왠지 거칠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상처 많은 남자. 공장 굴뚝의 연기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지 혼자. 땀내나게 일에 쌀과 돈은 넘쳐났지만 함께 나누고픈 사랑을 못 찾았지 난. 하지만 넌 좀 달라, 마치 LP처럼 사람 손을 그리워할 줄 아는 여자.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숨을 쉬며 살아가.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보여지듯이 바람이 바람답게 느껴지듯이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 꾸며지지 않은 네 모습,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다시 청취자 여러분 곁으로 돌아온 월담의 노동이 수다. 이번 시간은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 코너입니다.
자, 오늘 공단 뉴스 함께 하실 분은 월담의 노동이 수다의 터줏대감, 개편 이후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월담 노조 이미숙 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담노조 이미숙입니다. 네, 저희 방송이 거의 한 달 만에 재개됐잖아요. 네. 그동안 미숙 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지난 8월 그 한 달이 너무 더웠잖아요. 예. 제가 너무 이제 그 워낙 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9월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 아직까지도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그 기후 위기를 피부로 정말 느끼는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맞아요.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올 여름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기후 위기라고 하니까 올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또 그것도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갱신된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맞아요. 예. 어떻게 이 기후 위기를 타개 나갈지 월담 노조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방송을 한동안 쉬면서 뭐 사실 이제 다각도로 개편 구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방송을 재개하면서 이제 신설 코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와중에도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는 살아남았습니다. 네. 아니 뭐 이제 잠깐 미숙님 오셨으니까 인터뷰를 하자면 공단 뉴스가 이런 개편 칼바람에도 살아남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아무래도 그렇죠. 고품질의 정보와 예. 유려한 말솜씨 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긴 네. 한데 농담이고요. 예. 아무래도 프로그램 제목이 노동 이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꼭지는 꼭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뭐 제작진의 큰 뜻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압류. 네, 일단 자만은 금물이고요. 예. 아무튼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된 이상 공단 뉴스가 월담의 노동이 수다를 대표하는 코너로 장수하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맞죠? 네. 자, 그럼 오늘 첫 소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 중앙회가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부터 네. 50인 미만 사업장 89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월 27일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준비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였나 봐요. 예,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약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5.9%의 기업은 어찌됐든 그 유예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시행 초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의 뭐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라라고 하면서 법 적용을 2년 정도 유예를 해준 것인데 아니 그 85%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준비를 못했으니까 더 연장을 해달라 유예를 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지금 미숙님 방금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주체도 중소기업 중앙회잖아요. 네, 그렇죠.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고 이미 이 법이 시행된 지도 1년 반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해 줬으니까 당연히 그 사업장에서는 그 대비를 좀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라고 이제 유예를 해 줬던 것인데 그런데 아직도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유예를 더 해달라고 말하다니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분들에게 정말 대묻고 싶네요. 네. 그 올다면 노동이수다에서도 몇 차례 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네. 어찌됐든 그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조사 결과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경기도가 대단히 많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고 사망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56명의 노동자 중에서 그 202명 78.9%나 되는 이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따라서 정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욱더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세함을 고려해서 법 적용을 유예했던 것인데 법 시행이 된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건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정말 미숙님 말씀대로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가진 핑계를 대면서 또다시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또 정부도 뭐 2년 동안 이제 감독과 처벌을 유예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경영 책임자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을 준비하라고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중소기업들 50인 미만 사업장의 요구에 또 부응해서 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하거나 아니면 이 법 자체를 완화하는 조치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정부는 뭐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는 관심도 없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다. 스스로 자임하는 꼴에 다름 아니겠죠. 네. 아유 아무튼 좀 첫 소식부터 뭐 늘 그렇듯이 또 안 좋은 소식부터 갖고 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 이제 우리 공단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현실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일단 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1일 날이었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지역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2,69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를 8월 31일 날 발표했는데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앞서도 첫 번째 소식에도 네, 이런 또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온 걸 보면 뭐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역시도 뭐 짐작컨대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예상대로 근로기준법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법 제도에서 노동자로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성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더 낮은 노동 조건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였네요. 네. 예,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산업단지 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4.1%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20.4%는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도 대단히 높게 나왔었는데 규모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왔어요. 네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40.8%가 휴게실이 없다고 답을 했고 그리고 20인 미만 사업장도 39.7%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도 35.1%가 휴게실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같은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87.7%만이 가입됐다고 답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가입 비율이 더 낮게 응답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 그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자 참여를 이제 보장하는 기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파악이 됐는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노사협의회 아시죠? 네.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17.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다고 네네. 응답한 노동자들은 17.6%에 불과했고 없다고 답한 노동자가 53.7%나 된다고 합니다. 절반이 그리고 넘네요. 거기 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노사협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답한 노동자도 24.1%였다라고 예. 합니다. 네. 특히 또 노사협의회는 32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32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7%도 7%만이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협의회라는 거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노동자의 고충 처리라든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작업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노와 사가 함께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상당수의 사업장이 이마저도 결국 없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소통 창구가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있다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22%에 그쳤고 그리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30.7%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4.1%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을 했다라고 해요. 네. 사실 뭐 근로자 대표라는 건 그 노사협의와는 다르게 뭐 이렇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경영상의 해고 협의라든지 그리고 근로시간 관련해서 협의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이잖아요. 네. 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근로자 대표인데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이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선출 방식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을 함으로써 사업주 임의대로 이 대표들이 그 선정이 되거나 이마저도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한 24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노동 조건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그 입주 기업의 대부분이 작은 사업장이라는 점도 하나가 있겠고 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결과에서 보셨듯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인 노사협의회조차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그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구조 고도화 사업 뭐 이런 거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산단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네. 네, 스마트 산단으로 뭐 이렇게 산단을 뭐 바꾸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정책 안에는 노동자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런 정책 반영 소통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그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산업단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들이 좀 더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정책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좀 정부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마지막 소식은 아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추석이죠. 예,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냥 이 소식이 좀 생각나서 가져와 봤는데요. 게다가 이번 추석이 되게 길어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개천절 포함해서 6일, 장장 6일을 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6일 동안 영현님은 뭘 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6일이 긴가요? 저는 뭐 별로 이제 길게 느껴지지는 않고. 그렇습니까? 6일 동안 뭐 잠도 많이 자고 네.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네. 뭐 사실 뭐 매년 이맘때쯤이면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데 좀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이 소식도 약간 슬픈데 적지 않은 수의 네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6일간의 이런 긴 명절도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네. 네. 뭐 지난해 우리 직장갑질 119 월담의 노동이 수다에서 수없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직장갑질 119에서 조사한 결과를 좀 빌려오면은요. 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4.2%가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44.5%도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또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5인 미만 사업장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 더욱이 5인 미만 그 사업장 노동자들은 그 5인 이상 사업장들이 이제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마저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됐죠. 네, 그렇죠.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이 전면 적용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아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따라 이게 소식이 네. 많기도 했고, 네. 예. 네. 우리가 아니 좀 그러니까 네. 한 달 쉬고 오니까 안 그래도 꼬이는 발음이 더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듣고 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네네.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 뭐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발음이 계속 꼬이고 버벅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자연스러운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아니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일단 네. 저는 뭐 방송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 말씀을 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로 지금 뭐 방송 분량 채우면 안 되고 네. 예, 일단 마무리를 해야죠. 네. 뭐 마지막 소식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다 보신 것처럼 월담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해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차등을 두고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한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추석 연휴 다른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 편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조차도 뭐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또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부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들으면서 저희도 좀 숨을 고르고 한숨 고르고 나서 청취자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김예림의 널 어쩌면 좋을까입니다. 불안하게 엮여버린 너와 내 사이 어디부터 어떻게 널 풀어야 할까 네가 자꾸 아른대는 요 며칠 사이 내 마음 어디로 갔나 밤마다 목에 자꾸 꺼내는 너의 이름 두 눈에 차오르는 네 얼굴 난 어느새 내 여기까지 온 거야 아주 제일 깊은 마음속까지 날 좋아한다 얘기하는 네 눈이 내 기분 탓이라면 이걸 어떻게 널 사랑한단 말을 담은 나의 입술이 꼭 참지 못해 얘기하면 그땐 어떡해 널 어쩌면 좋을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너에게도 보이니 내 모든 시선 끝에 네 눈이 또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둘 사이 손을 잡아버려주면 좋겠어 날 좋아한다 얘기하는 네 눈이 내 기분 탓이라면
자,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시간이죠. 청취자 퀴즈입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시간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퀴즈 정답자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아무튼 뭐 이번에도 정답자가 안 나오면 네, 어쩌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선물 발송을 하셨나요? 예, 당연하죠. 아이고 예. 좋아하셨겠네요. 그, 네. 예. 그분이 또 이제 이 선물 욕심에 이번에도 방송을 듣고 바로 또 퀴즈에 응모하실까봐 아이고. 이러면 자꾸 한 분에게만 선물이 몰아주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약간 설마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분께 네. 좀 자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네. 네. 아무튼 오늘도 뭐 정답자가 나오겠죠? 그럼요. 네. 이번 퀴즈도 오늘 공단 뉴스를 집중해서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미숙님이 직접 문제를 내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제외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보기가 나가죠? 네, 보기 드려야죠. 네. 근데 지난주에는 보기가 4개 나갔더라고요. 네. 네,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나요? 네. 그래서 이번 퀴즈 보기는 3개만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네, 다시 문제 내겠습니다. 네. 다음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제외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중대재해처벌법, 2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번 최저임금법. 네. 방금 미숙님이 출제하신 보기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는 법률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네. 1번 중대재해처벌법, 2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번 최저임금법. 이 세 가지 보기 중에서 정답을 찾아서 저희 유튜브 방송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정답자 선착순 한 분께는 월담의 노동이 수다에서 준비한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댓글로 정답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미숙님과의 수다는 여기까지 하고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은 다음 주에는 조용신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월담의 노동 상담소 코너가 있으니까 앞으로 2주 뒤에 만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숙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또 만나요. 앞서 철도노조의 철도 분할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 탄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무사람들의 비판은 사용자가 아닌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향할 때가 유독 많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의 불법 파업 낙인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 자체가 위법적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해악적인 요소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파업을 불법으로 호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이라는 이 용어는 착취와 차별에 순응하며 파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만 불순한 노동자가 아닌 좋은 근로자로 여기게 만듭니다. 과거 노예제가 합법이었고 이를 정치, 경제, 종교 면에서 모두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노예 해방 운동은 불법이었죠. 그러나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당시 불법이었던 노예 해방 운동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권력과 자본에 의해 정해지는 사회적 기준을 약자의 목소리가 보다 반영되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게 뒤바꾸는 실천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영화가 나라 경제를 살리는 최선이라고 말하는 이 정부에 맞서 권리의 보편성을 확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할 일이고 그렇게 견실하게 쌓은 토대 위에서 평등하고 살가운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위해 싸우는 철도 노동자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곡은 셀린 디옹의 True Love More입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의 수다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d before. Touch me once again and remember when there was no one that you wanted more. Don't go, you know you break my heart. She won't love you like I will. I'm the one who'll stay when she walks away.